이번 강의는 일반 영양소 가운데 식이섬유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식이섬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식이섬유는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며 인간의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전체 식품에는 가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 형태의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의 건강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관에서 젤을 형성하기 위해서 물을 흡수합니다. 또한 위장과 소장이 전분이나 설탕 같은 일부 영양소가 흡수하지 않도록 소화 속도를 천천히 합니다.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가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내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식이섬유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완화제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식이섬유 식이소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질경이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당류의 하나인 펙틴, 그리고 마른 콩, 완두콩 등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반면에 불용성 식이섬유는 사과, 블루베리, 포도 등의 과일의 껍질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음식이 위장을 통과할 때 자연적인 완화제 역할과 동시에 위장관을 빠르게 통관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들은 식사 시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보충해 주는 것이 위장관 질환, 변비, 치질,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그리고 일부 특정암 등의 증상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변비에 관한 연구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변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변량을 증가시키고 대변이 대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단축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비와 관련된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식이섬유 보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와 설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이섬유는 중증도 설사를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고 대변을 단단하게 만들며 통과 속도를 느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연구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이섬유를 복용하는 것이 대변을 보는 시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식이섬유가 처방되었습니다. 문제는 펙틴은 위장을 비우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밀기울은 장 통과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세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저식이섬유가 아니라 고식이섬유를 섭취하게 함으로써 그 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차전자와 밀기울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에 가장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 소스입니다. 네 번째, 식이섬유와 치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당 의사는 치질과 관련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용성 식이섬유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이섬유와 염증성 장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차전자 씨앗이 궤양성 대장염 치료약인 메살라민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 섭취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먼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식이섬유와 계실중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계실중이란 식도나 소장과 대장 등의 주요 신체기관의 벽에 생기는 작은 주머니인 계실에 장 내용물이 들어가 낭이 장벽 밖으로 튀어나오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히 대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계실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종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변비를 예방하고 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영양학 아카데미에서는 이를 식이섬유 권장량을 25에서 30g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계실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견과류와 호박, 캐러베이, 참깨 씨앗 등의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입자들이 계실에 박혀 감염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식이섬유와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전차 겉껍질, 구화검, 아마씨, 귀리, 시리얼 같은 가용성 식이섬유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있는 사람들이 낮은 포화지방이나 낮은 콜레스테롤 식사 시에 추가해주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특히 차전차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 식이섬유와 비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상 연구들에서는 차전자, 펙틴, 구화검 같은 가용성 식이섬유가 식사를 덜하게 하고 체중을 감량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재료에 비해서 더 많은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식사 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허리둘레의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홉 번째, 식이섬유와 심장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트밀, 귀리, 시리얼, 차전자, 콩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 번째, 식이섬유와 당뇨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1. 1976년에 앤더선과 젠킨즈가 당뇨병 환자에게 구화검과 펙틴을 섭취시키면은 혈당과 인슐린 분비가 낮아졌다고 보고한 이래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정상인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가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혈당을 낮추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 또한 연구들은 식사 시 높은 식이섬유 섭취는 2형 당뇨병과 낮은 인슐린 및 혈당 수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콜레스테롤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잘 디자인된 임상 연구에서는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은 인슐린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5. 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한 개 그룹은 일일 권장량의 24g을, 다른 그룹은 50g을 복용시킨 후 6주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높은 용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집단이 혈당, 인슐린, 혈중 지질 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다른 임상 연구에서는 매일 2번 차전자를 복용한 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남성 그룹이 위약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서 혈당이 떨어지고 지질 수치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번째, 식이섬유와 대장암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전을 살펴보면 1. 발암물질 또는 암조직 형성 촉진 물질이 식이섬유에 의해서 희석되어 장벽과 접촉할 수 있는 절대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식이섬유는 장 내용물의 양을 늘림으로써 발암 물질들이 장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식이섬유는 단세 지방산의 생성으로 대장 내의 산도를 높임으로써 암조직 형성을 촉진하는 담즙산의 생성을 억제해주고 이중 뷰티르산은 세포 독성 효과를 나타내어 암모니아의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특히 산도가 높아지면서 칼슘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여 담즙산을 결합하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높은 식이섬유 다이어트가 대장암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서로 충돌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대장암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잘 설계된 임상 연구에서는 식사 시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과 대장암 위험 사이의 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식이섬유는 이미 대장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 목적이나 재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2번째, 식이섬유와 다른 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비 임상 연구에서 생활 습관의 변화와 기존 약물 치료와 함께 식사 시 높은 양의 식이섬유 섭취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과 같은 특정 유형의 암으로부터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13번째, 식이섬유와 신장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비 증거는 높은 양의 식이섬유 섭취가 염증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낮춰주는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미국 학술원에서 제시한 식이섬유 일일 권장량 가이드입니다. 소아의 경우 18세 미만의 유아와 어린이의 경우에는 일일 식이섬유 권장량이 없습니다. 특별히 식이섬유가 필요한 아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식사를 통해 음식으로부터 천천히 증가시켜야 합니다. 식이섬유 보충제의 경우에는 먼저 소아 청소년과 의사에게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미국 국립영양학 아카데미에서는 일일 권장량을 20에서 30g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보충제는 부작용 및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자에게 복용 여부를 문의를 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식이섬유 보충제는 특정 약물이 인체에서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지연시킵니다. 따라서 약물은 1시간 전에 복용해야 하며 식이섬유를 복용한 후에는 약물은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이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3. 식이섬유를 복용할 때는 물은 최소 1컵 정도 마셔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셔야 변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물 없이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보충제가 팽창하게 되고 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삼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식도 협착이나 위장관 축소나 폐색이 있는 사람들도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4. 만일 식이섬유 보충제 복용 후 가슴 통증, 구토,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5. 식이섬유는 가스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변비와 함께 동반된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문의를 한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7.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서 항원 항체 면역 반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이섬유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만일 다음 약물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삼환계 항우울제와 식이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환계 항우울제는 세로토닌 기량제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식사 시 식이섬유는 혈액 내의 삼환계 항우울제 수치를 낮춰주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 보충제나 식사 시 더 많은 식이섬유를 추가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삼환계 항우울제 약물들입니다. 1. 이미프라민이 있습니다. 이미프라민은 신경진정제 프로마진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며 대표적인 삼환계항 신경안정제로 기분을 고양시켜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약물로는 토브라닐이 있습니다. 2. 아미트리프틸린이 있습니다. 아미트리프틸린은 우울증 및 우울 상태 개선 약물이며 상품으로는 엘라빌이 있습니다. 3. 노르트립틸린이 있습니다. 노르트립틸린은 정신안정제 약물이며 상품으로는 팔메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뇨병 약물과 식이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이섬유 보충제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당뇨병 약물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 글리브리드가 있습니다. 글리브리드는 임신성 당뇨병 치료 약으로 상품으로 디아베타가 있습니다. 2. 메트포르민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혈당 개선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간에서 생성된 포도당의 양을 줄여주고 세포에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촉진합니다. 상품으로는 글루코파지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또한 약물과 동시에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하지 말고 몇 시간의 차이를 둬야 합니다. 세 번째, 카르바마제핀 약물과 식이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전자 같은 가용성 식이섬유를 복용할 때는 발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인 카르바마제핀과 함께 복용하면은 카르바마제핀 약물의 흡수 및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카르바마제핀 약물의 상품으로는 테그레톨이 있습니다. 만약에 식이섬유와 카르바마제핀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중 농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과 식이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즙산 격리제로 알려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과 같이 차전자나 다른 가용성 식이섬유를 복용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은 담당 의사에게 차전자와 같이 복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들입니다. 1. 콜레스티폴이 있습니다. 콜레스티폴은 콜레스테롤 농도 강화제이며 상품으로는 콜레스티드가 있습니다. 콜레스티드는 담즙산이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2. 콜레스테라민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라민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로 동맥경화증을 막아주는 데 사용합니다. 상품으로는 퀘스트란이 있습니다. 퀘스트란의 효능으로는 원발성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중에 의한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디곡신과 식이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곡신은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 심장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식이섬유 보충제는 심부전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약물인
디곡신의 인체 흡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디곡신 약물의 상품으로는 라녹신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디곡신과 식이섬유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리튬과 식이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상보고서에 따르면 차전자와 다른 가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리튬의 수치를 감소시키고 리튬의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식이섬유 보충제 복용 시에는 리튬의 농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식이섬유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